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 검찰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LG전자의 악취건조기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할 피해 소비자는 1차적으로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분석에서 상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상에 규정된 지원 대상 요건에서 빈곤을 삭제하고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적시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어수선하지만 지금 신당 창당 바람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MB계열 정치인대 신당 창당부터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까지 정경 유톡 시간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통일러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검찰이 결국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죄명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당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는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법조팀 최병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청구가 됐군요. 사실관계를 네. 우선 정리할까요? 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오늘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입적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 원의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라든지 수사와는 다르게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밝히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에 또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글쎄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없음 처분하고 유재수 전 국장만 기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게 좀 빗나갔군요. 예, 맞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의 조치에 대해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먼저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부부를 구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부부는 같이 구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맞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영장실질심사는 그 어느 판사가 맡게 됩니까? 네, 영장실질심사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이달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지법의 권덕진 판사로 배정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청와대 전체 또는 조 전 장관보다 더 윗선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대로 계속 그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지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최병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총선 유권자 중 19살부터 39살까지 이른바 2030 세대 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하 즉 청년 정치인의 지역구 출마자는 단 70명에 불과했는데요. 내년 총선에도 이 같은 기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20일까지 집계된 중앙선관위의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이하 후보자는 전체의 3.4%에 불과했습니다. 총 558명 가운데 단 19명입니다. 이는 20대 총선 출마율 7.5%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일정이 아직 초반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40세 이하 후보자의 출마율 수치가 2배 가까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사실 40세 이하 후보자의 총선 출마율은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무려 3.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40세 이하 후보자의 출마율이 7.5%까지 상향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당선자 비율은 더욱 낮습니다. 20대 국회에서 40세 이하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이 유일합니다. 당시 40세 이하의 출마자들의 당선 비율은 0.3%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성 정치인에 비해 조직과 자금, 인지도 등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청년 후보자가 당내 경선과 본선을 통과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현행 선거제도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 기탁금을 대폭 낮추고 유세 차량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천 가산점 방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청년 후보의 출마율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만 어떤 해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은 국제회의에서도 부딪히고 있는데 최근 OECD 국제회의에서는 조선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두고 한일 두 나라가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최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본의 발목 잡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일본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달 13일 정부는 OECD 조선 부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일본은 조선업 저가 수주와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며 국제 규율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국제 규율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율 제정을 위해선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규율 제정이 무산되자 일본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17일 국토교통성은 한국만 저가 수주 규제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각국의 설득에도 일절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잃게 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유라입니다. 이른바 악취건조기 논란에 쌓인 LG전자가 피해 소비자들로부터 곧 집단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LG전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10년간 무상 수리하는 종전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 중인 산업부 김광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뉴스리듬에서 LG전자의 건조기 논란은 지속적으로 보도를 드렸었죠. 지난번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조정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자 10만 원씩 정해졌다고 보도를 드리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도 이런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었죠. 네. 우선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네,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우선 그 개별적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지금 소송을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소송 카드를 결국 꺼내 들게 됐는데 이 자세한 배경하고 그다음에 소송 원고인단이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소송 인원은 1, 2차로 나눠서 지금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 소송 카드를 결국 꺼내든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LG전자에서 이번에 밝힌 자발적 리콜 조치가 기존의 10년 무상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 네, 거의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LG 입장에서는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은 지금 법적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카드를 꺼내는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그 소송 청구인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별도의 그러니까 일부분이겠지만 별도의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죠. 한 29,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소비자 보호원의 2차 조정 절차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소비자원 측에서는 바로 이게 집단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 50명이 있으면 이게 집단 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원 측에서는 소비자 측에 일단 개별적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집단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에서는 일단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단 분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까? 조정안은 현재 600에서 한 7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송을 낸다는 피해자 소비자분들이 한 1,000명 된다고 하니 여기서 600명, 700명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 중에서도 이 소송만 참가하신 분들이 있고 또 조정안만 참가하신 분들이 있고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있고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인원이 될 것이냐는 지금 인원을 지금 집계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피해 소비자로 추정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됐었죠? 약? 이 건조기가 145만 대가 팔렸는데요. 예. 일단은 이걸 쓰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145만 대가 일단 팔렸기 때문에 이 기기 자체는 145만 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겠다. 이 참 복잡하고 또 지난한 그런 절차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까 밝힌 대로 법적 수단이 지금 넘어가는 게 조정안을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지금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법적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자체는. 그래서 소비자 측에서는 LG에서 지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피해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리콜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무상 수리다. 이렇게 LG가 입장을 바꿨다. 이 부분은 그 LG전자에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까? 이건 LG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LG에서 지금 지난 18일 밝힌 내용을 보시면요. 이 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객에 대한 진절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의 무상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놓고 갑자기 또 10년 무상 서비스로 이렇게 돌아선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LG가 돌아선 게 아니라요.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이 10년 무상 서비스를 먼저 했거든요. 예. LG에서. 근데 지금 이후에 자발적 조치를 한 게 이전에 10년 무상 서비스와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소비자들이 무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LG에 직접 연락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발적 조치는 LG전자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네. 문구에 자발적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발적 리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발적 리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콜이라는 개념이 그러면은 보통 통상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LG전자 측에서는 리콜,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리콜, 그렇습니다. 이걸 얘기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좀 이상하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소비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소송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좀 업계에도, 다른 업계, 신뢰성도 좀 문제가 되는 얘기죠. 네. 다른 업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특히 네. 삼성이 문제가 되겠죠. 네, 우선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환불이나 교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LG가 내놓은 무상 서비스나 자발적 리콜 같은 개념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못 미치고 마음을 지금 되돌리기도 힘든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18일이면은 상당히 좀 기한이 좀 지났죠? 뭐 네, 바로 그렇습니다. 나온 것은 아닌데 네, 이렇게 리콜, 그러니까는 LG전자 측에서 얘기하는 리콜과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리콜이 다른데 LG전자는 뭐라 그럽니까? LG전자는 일단은 그 소송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네. 리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바꿔주는 개념인데 LG전자 측에서는 넓은 의미의 리콜, 그러니까는 이상이 없도록 뭐 수리해 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이거 서로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초 처음 그 문제 제기가 됐을 때부터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LG전자는 뭐라고 합니까? LG전자 측에서는 일단 소비자원에서 지금 조정안 1차 발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광고에 대한 얘기만 있고 유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이런 입장 그대로 LG전자 측에서도 기존에 뭐 유해성이나 이런 게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뭐 교환이나 환불이지만 예.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측에서는 네. 이상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할 만큼 다 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뭐 피해자 규모, 소송 규모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또 공동으로 연대해서 소송할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지금 소비자들이 여러 개로 나눠진 모임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임이 함께 소송을 벌이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다른 모임 관계자에 따르면은 지금 자발적 리콜이 10년 무상 서비스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이렇게 소송을 하자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예, 지금 다른 모임에서도 법률적인 질의가 들어오는데 서로 힘을 합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견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소송의 관건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그 민변의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에게 여쭤봤는데요. 지금 변호사께서는 지금 피해자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LG전자의 기술적 하자 책임을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기술적 하자의 책임을 밝히는 여부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사소송법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에 정해진 바가? 네, 소송법상에서도 재판에서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예. 네, 전문가들의 그런 감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증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다만 그 복잡한 소송 과정을 좀 견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소비자로서는 좀 지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게 입증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소송이 또 진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향후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또 후속 보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또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LG전자의 리콜 조치에 대한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리콜이라는 것이 책임기업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리콜에 늑장을 부려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이 기업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자입니다.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결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리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의 늦장 조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돼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상당수 리콜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발적 리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리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예,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퍼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엔 또 어떤 SNS들이 올라와 있는지 김은별 기자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세 개입니까? 네, 세 가지 소식 페이스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조금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 그 예. 부분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정치적 발언을 또다시 해서 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와 장경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일단 지금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 전에도 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설전이 좀 있었죠? 네. 어떤 내용이 또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학교와 총장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해명을 하려면 이렇게 학교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진 전 교수는 총장을 믿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러려는 모양인 것 같은데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분명한 것은 문제의 표창장이 위조됐고 나를 포함해 학내 구성원 대부분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이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장 교수가 지난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최성해 총장의 주장을 좀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 진 교수가 왜곡 인터뷰라고 칭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증명하고 주장하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약간 선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성해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학위 문제가 있었고 네. 또 5개 중에 3개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또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한 대학에서 표창장과 또 해당 교수 그리고 총장에 대한 이런 아주 그 대립되는 그런 의견들도 내고 있군요. 네. 진중권 교수는 어디로 간답니까? 아직 추후 거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렇죠. 그런 농객으로 진보이시죠. 많이 유명했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어떤 보수 프레임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확인이 될지는 재판부에서 또 결론이 나겠죠.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저희가 지난 9월쯤에도 한번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뤄졌다라며 이런 것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 공산주의가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이 공유한 기사는 고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이제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이제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이제 지칭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을 담은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김 대표의 페이스북은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 글들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기적으로 이제 동성애 혐오나 뭐 반대 발언도 좀 이어가고 있고요. 김상현 대표는 뭐 9월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비난하면서 이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뭐 이런 여러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가맹점 매출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조금 인식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벌만큼 벌었고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 종북이라는 네. 것은 대법원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지칭하는 용어로 분명히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네. 그 왜 그럴까요? 이번에 어디 뭐 총선에 나온답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이 보수의 이제 약간 많이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면서 비슷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표현도 똑같고 맨날 하는 얘기도 똑같고 별로 네.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가맹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그 댓글 같은 건 달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들이 댓글을 달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뭐 수치상으로 사실 지금 국대 FNC가 이제 국대 떡볶이를 운영할 그 이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2017년부터 2018년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줄고 있고요. 단기 순손실이 거의 6,200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발언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릴까요? 글쎄요. 뭐 본인의 SNS니까 예. 막을 수는 없겠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은 뭐 글쎄요.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헌법상 기본권은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 좀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이 뭐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자신의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뭐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예. 정치적 보복 목적에 의한 무리한 기소. 근데 김성태 의원의 재판 상황은 그 중간에 한번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관련자들 공범은 아니지만 관련자들을 만났던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 이 부분이 네. 이제 검찰에 대한 주장이 좀 틀렸었고 이에 또 반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계속해서 1월에 있을 어떻게 결과가 날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없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데 좀 훈훈한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데 네, 저도 좀 따뜻한 소식을 좀 SNS에서 발견하려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정치권은 불붙는 상황입니다. 정치권만 보지 말고 딴 데도 좀 보시고 네. 이렇게 좀 따뜻한 거 좀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예, 김문별 기자와 함께 토파보기 진행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생리대 무상 지원 요건을 빈곤으로 묶어놨던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보도에 홍연 기자. 서울시 모든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자 누구나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 제19조 6항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여성 어린이 청소년으로 적시해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선별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신청자는 1만 4,500만 명으로 대상자 2만 438명의 약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리대를 지원받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여성 청소년 약 32만 5천 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데는 연 41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정책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 자치구 생리대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만 생리대 구매비를 국비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 생리대 지급 조례가 통과된 뒤 경기 이천, 전남 구례, 울산 중구 등에서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무상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해당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과잉복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21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계는 지금 신당 창당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MB계열 정치인들의 신당 창당부터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까지 정경유톡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이 석패율제 상당히 민주당과 나머지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 네. 굉장히 갈등이 좀 많았고 입장차가 컸는데 이것이 결국 해결이 됐군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유성엽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입장을 좀 바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4+1 협의체에서 협상이 진행이 잘 안 되면서 3+1 협의체로 넘어갔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야당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제 단일안에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뭐 연동률 캡 적용하는 거 30석 정도 네. 적용하는 거 합의했고, 그때 이제 석패율제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이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또 막판에 협상이 또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예. 그런데 3+1 쪽에서 이 석패율제를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쪽하고는 이제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그런 국면으로 가는데 좀 청신호가 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이라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예. 그럼 3는 어디고 1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3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창당 준비 중인 대한신당. 예, 그렇게 해서 3+1. 거긴 뭐 원내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따로 띄어서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내분이 발생하면서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일부 나가서 지금 이제 뭐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당 쪽에서 일부도 나가서 신당 만들겠다는 거고,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분들이 탈당을 한 상태고, 바른미래당은 아직 탈당은 안 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신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대한신당 쪽은 별도의 정당으로 간주를 해서 예. 3+1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참 요즘 국회 상황을 보시는 분들, 특히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말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석패율제도 그렇고 연동률 캡, 플러스1, 연동률 캡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오늘 회동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읽었는데,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이죠.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에 통과시키기 위해라고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손 대표가 얘기한 줄줄이 이어져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런 것들이 다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뭐 지금 모두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 좀 되는 겁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은 별 관계가 없겠죠.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3+1 협의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공조가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도 지금 뭐 처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봉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수처법하고 어찌됐건 선거법하고가 좀 연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야당들이 뭐 선거법 처리해주면 공수처 우리가 동의해줄게,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뭐 최근에 일각에서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거 역시 좀 쉽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랬을 경우에 다른 소수 야당들이 보기에는 공수처법만 통과시키고 또 이른바 먹튀하지 않을까. 또 선거법 개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지금 물고 물려서 지금 이제 견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괄 상정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검경수사권 주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한 거죠. 통합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안에서 이제 일부를 수용을 하고, 일부 수용을 하고.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기소권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기소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기소권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 예. 이게 이제 권은희 의원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는 쪽으로 얘기가 한동안 진행이 됐다가 그건 결국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기소권은 굉장히 최고위직에 한정해서만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된 건 인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수처에 근무할 검사들을 누가 임명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것이냐, 사무총장이 이제 임명하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쟁점이었습니다만, 그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의 그 개입 정도를 수준을 조금 더 높이는 선에서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신당 아까 플러스 원이죠. 네. 예, 각층인데 지난 22일에 지난 20날 그러니까 20날이죠. 20날에 서울시당을 창당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보의 속도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당입니까? 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만든 이제 그런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유성엽 의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박지원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뭐 장병환, 윤영일, 장정숙, 김종애, 최경환 뭐 이런 의원들이 지난 8월달에 탈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정동영 대표하고 약간 갈등을 겪었죠. 혁신 노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탈당을 해서 변화와 희망의 그 대한정치연대, 약칭으로 대한정치연대로 많이 불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결성을 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정당으로 이제 변환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그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호남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권의 이제 지역당을 이제 창당하는 건데, 전남도당하고 전북도당을 아마 1월달에 이제 창당을 연쇄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당 창당일은 지금 현재 보니까 1월 12일로 1월 12일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당명은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게 아직은 가칭이거든요. 가칭이고요. 예, 그래서 당명도 아마 이제 공모 형태로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독립적인 어떤 경쟁력이랄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 내에서도 지금 정당이 계속 좀 세분화되는 이런 과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제 정당이 나온다 그랬을 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당들이 특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한신당이 과연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정동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을 기반으로 해서 어찌됐건 전북 지역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이 대한신당은 뭐 전남 지역, 광주 전남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 인재를 많이 모으느냐 그런 게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네. 호남 지역을 세 개 당,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신당. 대한신당 여기서 파일을 나누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쪽에 좀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이제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인물에 많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기반을 많이 닦으신 분들이 그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경쟁력 있는 인물을 만약에 그쪽에 공천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나머지 정당들의 표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좀 승세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고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결국은 경쟁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그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두 개가 또 존재한다라고 전제하면 표가 좀 갈리잖아요. 진보 진영 표가. 그렇게 되면 뭐 구도를 잘 짜고 인물을 잘 내보내면 30%대에서도 그 후보 당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긴 하다. 그렇군요. 네.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네. 새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뭐 이거 당명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죠? 그 상호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어떤 성질을 바로 드러내게 되면은 등록이 안 되는데 여기는 좀 등록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아직은 이제 잔류하고 계신 분들이죠. 이제 조만간 탈당을 해서 이제 지금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월달에 일단 바른미래당 내에서 지금 독자 모임을 결성을 하긴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하고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줄여서 이제 변혁이라고 이제 불러왔는데 네. 여기에 유승민계, 그러니까 바른정당계하고 안철수계, 국민의 정당계가 지금 이제 연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당명을 놓고 약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안철수계가 이게 그러면 중도 개혁 이미지, 이 이념은 우리가 버리는 거냐, 이렇게 되면서 약간 분란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안철수계, 국민의당계는 일단 잔류를 하고, 바른정당계들만 나가서 이 정당을 지금 창당을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조만간 아마 탈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바른정당계 8명 정도. 뭐,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서 오신환 의원, 이혜훈 의원,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서 지금 예정은 부산시당을 29일 날 창당을 하고 1월 5일 날 지금 중앙당을 창당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는 이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일단 입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해외에서 지금 계속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계는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 잔류한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을 접수하는 전략을 지금 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현재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긴 한데 손 대표도 지금 뭐 최근에 약간 그런 언급을 하긴 했어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되돌아온다면 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약간 여지를 지금 이제 준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를 한다면 예. 이제 새로운 체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안철수계 그러니까 국민의당계 쪽에서는 손학규 대표한테 일단 그 최고위를 해체해라.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대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모셔오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실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계속 뭐 금방 올 것처럼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뭐 선제적으로 오겠다 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못 이기는 척 추대되는 형태로 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안철수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현직 의원들이 다 모여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촉구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결정을 내려달라. 복귀를 해서 우리를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정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을 해달라라는 지금 촉구를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이건 좀 그 준비된 질문과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그러니까는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을 돌보지 않은 기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외견상으로는 별로 뭐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 안철수계하고는 교류를 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다분히 상당히 그 교감이 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유승민 의원하고는 접촉이 잘 안 됐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뭐 향후에 보수 대통합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또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본인들이 일단 중심에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하고는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약간 경쟁 의식도 좀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지지층도 약간 좀 중복되는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계가 주도하는 그런 신당 쪽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른미래당을 접수를 해서 지금 별도의 정당을 운영하면서 당대당 통합을 나중에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민주평화당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분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모두를 다 통합을 해서 내가 한번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그렇게. 있겠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그렇군요. 최소한 뭐 손학규 대표하고는 접촉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그 판을 보면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계가 약간 뭐 수렴청정, 그러니까 대리 경영식으로 맡겨놓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처음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손 대표 입장도 요즘에 뭐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그 정계 개편 과정에서 중심에 서고 싶어 했으나 별로 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명예로운 퇴진 또는 뭐 계속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지분을 가진 세력들하고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안철수계하고 좀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영입설이 있던 이현주 의원은 결국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당을 또 창당한다고 하네요. 예. 이 당이 좀 이름이 좀 길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28일에 부산시당을 이제 창당을 한다고 하고 약칭은 뭐 전진당이라 그러는데 전진당. 선명한 보수를 지향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름만 보면은 네. 상당한 그 극진보 같은 그런 극운 거죠.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정면 승부를 지금 하겠다라고 아하. 나선 겁니다. 예.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영입설도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있었고
아마 황교안 대표가 손을 내밀기를 좀 바랐던 것도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황 대표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 독자 세력 구축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고, 예. 자, 이렇다면 뭐 황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그 리더십 위기에 약간 좀 허덕이고 있고, 또 당 밖에서도 좀 이제 비판적인 시각도 좀 없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보수의 그냥 그 정면 돌파를 해서 보수의 중심에 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내린 것 같고, 역시 깃발은 그래서 본인이 지금 뭐 고향이기도 하고 본인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예. 부산 쪽에서 지금 꽂은 게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프랑스 정당인가요? 레피블리크 앙마슈. 예, 예.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비슷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마크롱을 이제 벤치마킹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생 정당이지만 그렇게 참신하게 젊은 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바람을 좀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곧바로 한번 대권에 나가보겠다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네. 예. 국민통합연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이제 MB 계열로 얘기가 되는 그런 분들인데 오늘 11시였습니까? 오늘 창립식을 열었군요. 창립되어 지금 뭐 진행 중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11시에 되네요. 시작해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재호, 또 홍준표, 뭐 과거 아주 뭐 현재도 아주 그 유력한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도 틈새를 본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는 내년 총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대선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황교안 체제로. 황교안 리더십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시각이 보수 진영 내에도 지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당내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상황이고, 근데 당은 어찌됐건 뭐 친박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황 대표를 그래도 지금 이제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보수, 특히 이제 뭐 친박계한테 상당히 지난번 그 총선 과정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았던 친이계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모으게 되면 황교안 대표보다 더 지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합을 이제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묘한 것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의외로 이쪽으로 그러게요.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일까? 최근에 있었던 공천 논란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에게 내년 총선 공천을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유력한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건데 그걸 원치를 않을 것이고, 또 워낙 이제 본인에 대한 공격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줄 것이다 말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 홍 전 대표가 굉장히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선 내가 공천받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친이계의 이 모임에 합류를 해서 그러니까 친이계 정당이 만들어지는데 그쪽에 합류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소수정당 뭐 19일 기준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지금 뭐 등록된 이게 창당준비위원회 네. 19개 정도가 되고 이미 창당한 정당도 하고 올해만 한 2개 정도가 되네요. 네, 네. 또 기존에 등록한 정당이 모두 32개고 비례정당, 비례한국당인가요?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그 뭐 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그 정치를 하시는 뭐 최모 씨가 선점을 해서 선점을 했다기보다는 뭐 오래 전에 이미 이름을 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더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니까 19개가 아니고 일단은 16개입니다. 16개입니까? 예, 16개가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에 창당하겠다라고 창준이 창당준비위원회를 이제 신고를 한 거고요. 예. 올해만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진 정당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는 뭐 허경영 씨가 창당한 정당도 좀 있죠. 하는 이름이 게가. 굉장히 세던데요. 예,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계속 이제 뭐 정부 돈 나눠주시겠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연장선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근데 이미 등록돼 있는 정당만 하더라도 32개거든요. 자, 그러면 정당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왜 이럴까? 이거는 선거제 개편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그런 식으로 선거제가 바뀔 경우에 소수 정당에게 굉장히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자들이 나가서 뭐 개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끌어모으면 정당 득표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100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안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그 투표용지까지 들고 나와서 100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수정당은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은 어떻게 또 지형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